카르멘, 메리메 지음, 김진욱 옮김. 제1장. 여자는 화를 잘 내어 곤란하다. 얌전한 때는 두 번밖에 없다. 그 하나는 잠잘 때이고 또 하나는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이다. 팔라다스, 이 시의 저자 팔라다스는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으로 가난한 학교 교사이자 시인이었으며 게다가 히스테리컬한 아내를 갖고 있었다. 지리학자들은 문다의 옛 전장을 바스틸리 포에니 지방, 즉 지금의 몬다 근처인 마르벨냐로부터 북쪽으로 8km쯤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나는 이전부터 이에 의혹을 품고 있었다. 저자 미상인 고문서 베름 히스파니엔세 스페인 전쟁은 벨름 아프리키움과 함께 시저 카이사르의 이른바 코멘테리 속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 속에 갈리아 정기와 내란만이 시저가 집필한 것, 그것도 미완성인 채로 이고 스페인 전쟁은 어느 부하인 장교가 집필했을 것이라고 한다. 저자를 알 수 없는 고문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며 갈리아 원정 한 권을 갖고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스파니아 전쟁 및 오수나 공작에 구하기 어려운 책들 중에서 찾아낸 약간의 자료에 의해 나 자신이 추측한 바를 말한다면 카이사르가 공화국의 선수들을 적으로 삼아 승패를 겨루는 결전을 시도한 기념할 만한 곳은 몬틸리아 부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마침 1830년 초가을에 안달루시아를 여행하다가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던 여러 가지 의문을 풀기 위해 꽤 긴 조사 여행을 시도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가 펴낼 작은 논문은 모든 악의 없는 고고학자들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작은 논문이 온 유럽의 학계에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는 지리학상의 문제를 해결해 버릴 때까지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자그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더구나 이 이야기는 문다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흥미로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억측에 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코르도바에서 안내자 1명과 말 2마리를 고용하여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 1권과 속옷대 6벌 외에는 별로 짐도 없이 그 조사 여행길에 올랐던 것이다. 어느 날 카체나의 평야에 있는 고지를 헤매고 있던 때의 일이다. 몸은 피로해지고 목이 마른 데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어 정말이지 카이사르나 폼페의 자식들 따위에 관한 일 같은 건 지겹게만 여겨졌다. 그런데 문득 지금 걸어가고 있는 좁은 길에서 꽤나 떨어진 곳에 골풀과 갈대가 드문드문 나아 있는 자그마한 푸른 초원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샘물이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뿐만 아니라 다가가 보니 과연 초원이라고 생각한 것은 늪지이고 카브라 연산에서 갈라져 뻗은 2개의 높은 산 사이의 좁은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한 줄기의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이 시냇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도 거머리와 개구리가 없는 차가운 물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무릉지기 바위 사이에는 약간의 응달이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골짜기 입구에 들어서자 갑자기 나의 말이 높은 소리로 울었다. 그러자 어딘가에서 또 한 마리의 말이 이내 이에 응답하듯 울었다. 모습은 그늘에 가리어서 보이지 않는다. 100보쯤 더 걸어 들어가자 갑자기 골짜기가 트이면서 천연의 공마장 같은 지형이 눈앞에 나타났다. 주위에 우뚝 솟은 절벽에 가려져 햇빛은 전혀 들지 않는다.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 이 이상 기분 좋은
휴식처를 발견할 수는 없다. 깎아 지른 듯한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거품을 퉁기면서 솟고 눈처럼 새하얀 모래가 바닥에 깔린 작은 연못으로 떨어지고 있다. 근사한 떡갈나무 대여섯 그루가 그 연못에 우뚝 솟아 있는데 1년 내내 바람에 시달리는 일도 없는 모양이어서 샘물을 빨아올려 나뭇가지가 싱싱하게 뻗어나가서 온통 서늘하고 어두운 그늘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못 주위에는 부드럽고 윤기 있는 풀이 이 부근 백리 사방을 살펴보아도 어느 여인숙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멋있는 장소를 발견한 명예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이미 한 남자가 거기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갔을 때에는 아마도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이다. 말의 울음소리에 잠을 깬 그 남자는 일어서서 말 옆으로 걸어갔다. 마른 주인이 낮잠을 자자 근처에 나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 키이긴 해도 아주 다부져 보이는 젊은이로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한 그늘진 눈을 번뜩이고 있다. 이전에는 아름다웠을지도 모를 피부색은 햇볕에 그을려 머리털보다 더 진해져 있다. 한 손으로 말의 입을 잡고 다른 손에는 구리 소총을 들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소총과 그 소유자의 사나운 풍채는 약간 나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그러나 소문만은 실증 나리만큼 들었어도 실제로는 통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도둑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지식하고 건실한 농부들이 시장에 갈 때에도 잔뜩 무장을 하고 가는 것을 흔히 목격하는 이상 소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알지 못하는 남자의 인격을 의심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속옷 대여섯 벌과 엘리제빌판인 갈리아 원정기를 그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소총을 가진 남자를 향해 다정히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면서 낮잠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남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나의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빤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납득이 갔는지 이번에는 그때 들어선 안내인을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안내인은 새파랗게 질려 공포심을 드러내 보이면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무서운 녀석을 만났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슴 속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도 얼굴에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했다.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 안내인에게 고삐를 풀라고 말하고 샘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와 손을 물속에 담갔다. 이윽고 기드온 구약성서 사사기 제7장 4, 5절에 못된 병사들처럼 배를 깔고 엎드려 실컷 물을 마셨다. 그러면서도 나는 안내인과 낯선 남자의 태도를 관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안내인은 분명히 마지못해 다가왔다. 낯선 남자는 우리에 대해 악의를 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말의 입을 잡고 있던 손을 떼고 처음에는 수평으로 잡고 있던 소총 끝이 지금은 지면을 향하고 있다. 상대가 나에 대해 존경심을 품고 있지 않은 듯했지만 그 점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풀밭 위에 엎드려 누워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으로 소총을 가진 남자에게 부싯돌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동시에 나는 내 담뱃갑을 꺼내었다. 낯선 남자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포켓에서 부싯돌을 꺼내더니 서둘러 불을 붙여주었다. 분명히 그의 태도는 온화해져 있었다. 남자는 나와
마주 보고 앉아 있으면서 여전히 무기는 손에 든 채로 있었다. 담배에 불이 붙었으므로 나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남자에게 담배를 피우냐고 물었다. 피웁니다. 이것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었다. 나는 이 남자가 안달루시아 사람들은 S음을 발음할 때 이 사이로 입김을 세게 내보낸다. 발음할 때 야금인 C 및 G를 혼동하고 있다. 스노월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안달루시아인인지 어떤지를 분간할 수 있다. 으로 발음하지 않음을 알아챘다. 그러고 보면 이 남자도 나와 같은 나그네임에 틀림없었다. 다만 고고학자는 아닌 것 같았다. 이거 꽤 괜찮은 거예요. 가장 좋은 하바나 여송연 한 개비를 권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여송연을 빌려 불을 붙이고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아주 맛있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초의 한 모금을 입과 코로 천천히 뿜어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와, 정말 오래간만이군. 스페인에서는 여송연을 주고받는 일이 동방에서 빵과 소금을 놔두어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남자는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몬틸야현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이 지방의 일은 잘 모르고 있는 듯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아름다운 골짜기의 이름도 알지 못했다. 부근의 마을 이름을 하나도 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근에서 부서진 성벽이나 테두리가 있는 큰 기와장이나 조각이 된 돌 등을 본 적이 없느냐는 나의 물음에 대해 그러한 것에는 통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 대신 말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다. 나의 말에 대해서도 평했다. 하긴 이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의 계보를 이야기에 들려주었다. 코르도바의 유명한 종마의 자손인 모양이다. 실제로 주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피로에 질 줄 모르는 구하기 어려운 말로써 한 번은 뛰어가다 빠르게 걷다 하면서 하루에 300리나 달려간 적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전 이야기를 한창 하다가 남자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너무 많이 이야기한데 퍼뜩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약간 말을 애매하게 하면서 덧붙였다. 급하게 코르도바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소송에 관하여 재판관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라고 하면서 그는 안내인인 안토니오를 흘끗 바라보았다. 안토니오는 눈을 내리뜨고 있었다. 나무 그늘과 샘물이 아주 마음에 들어 몬틸리아의 친구들이 안내인의 배낭 속에 넣어준 고급 햄 몇 조각이 있다는 게 생각났다.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함께 먹자고 낯선 남자에게 말했다. 이 남자가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적어도 48시간 전부터 먹을 것을 한 조각도 입에 넣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남자는 굶주린 이리같이 걸신 들린 것처럼 먹었다. 나를 만난 것은 이 불쌍한 남자에게 있어 하늘에서 내린 복음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안내인은 통 먹지 않았다. 마시는 건 더욱 피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행길에 오를 적부터 꽤 수다스러운 남자로서 나의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 말을 하지 않았다. 낯선 남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난처해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나로서는 이유를 분명히 추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의심이 그들 두 사람을 서로 반발하게 만들고 있는 듯했다. 이미 빵과 햄의 마지막 조각이 모습을 감추었다. 우리는 각각 두 개비째 여송연을 피웠다. 말에 고삐를 매도록 안내인에게 말하고 나는 이 새로운 친구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자 남자는 오늘 밤에 어디서 묵을 거냐고 물었다. 안내인이 눈짓을 했는데 알아챌 틈도 없이 나는 베터데르 쿠에르보, 까마귀의 집이라는 뜻에서 묵을 예정이라고 대답해 버렸다. 선생님 같은 분이 가실 만한 데가 못 되는데요. 나도 그곳으로 가는데 괜찮으시다면 같이 갈까요? 좋습니다. 잘 됐군요. 나는 말에 올라타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안내인은 말 등자를 잡고 있다가 한 번 더 눈짓을 했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움츠려 보였다. 우리는 출발했다. 안토니오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 신호, 걱정스러운 태도, 낯선 남자가 말한 몇 마디의 말, 그 중에서도 300리를 질주했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그의 애매한 설명, 이러한 점들이 이 동행하는 인물에 관한 나의 선입견을 만들어 놓아 버렸다. 상대는 밀수업자이거나 노상 강도일 것임에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스페인 사람의 성질을 꽤 잘 알고 있었으므로 함께 식사를 하고 담배를 피운 남자에 대해 조금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 남자가 있다는 것은 도리어 마주치게 될 모든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부적, 마귀를 쫓는 물건인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산적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도 매우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산적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위험한 인물의 옆에 있다는 것은 특히 그 인물이 온화하고 유순한 태도로 나오고 있을 때에는 일종의 매력마저 느껴지는 것이다. 나는 조금씩 낯선 남자가 탁 털어놓고 이야기하도록 만들어갈 작정이었다. 그래서 안내인이 자주 눈짓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길에 횡행하고 있는 노상강도 이야기를 꺼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존경하는 어조로 이야기한 것이다. 당시 안달루시아에는 호세 마리아라는 유명한 산적이 있었고 그의 활약상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나는 호세 마리아와 나란히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 영웅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 하긴 모두 이 남자를 칭찬하는 이야기지만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용기와 의협심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마저 표명했다. 호세 마리아 말입니까? 쓸모없는 녀석이에요. 낯선 남자는 쌀쌀하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주 겸손해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생각해 보았다. 왜냐하면 나와 나란히 말을 타고 가고 있는 남자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마침내 호세 마리아의 인상착의를 모두 그에게 적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인상착의를 적은 전단이 안달루시아의 모든 동네 입구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렇다. 확실히 그 녀석이다. 금발의 푸른 눈, 입이 크고 고운 잇몸, 손이 작고 고급 셔츠를 입었고 은단추가 달린 비로드 우옷, 흰 가죽 각반, 사슴빛인 구렁 말털, 빛의 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모습을 존중하기로 하자. 우리는 여인숙에 도착했다. 여인숙은 그가 미리 말한 대로였다. 즉, 내가 묵어본 여인숙 중
가장 초라한 곳 중에 하나였다. 방 하나의 부엌과 식당, 침실이 겸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납작한 돌 위에서 불이 타고 있고 연기는 지붕으로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아니,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낮게 드리워져서 떠돌고 있었다. 그리고 방바닥 위로 대여섯 자쯤 되는 곳에서 구름처럼 가로 길게 뻗쳐 있었다. 또 벽을 따라 방바닥 위에 노새의 잔등에 걸치는 모포가 대여섯 장 펼쳐져 있었다. 이것이 손님용 잠자리인 것이다. 다 지금 내가 묘사한 단 하나의 방에서 20발쯤 떨어져 있는 곳에 헛간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마구간이었다. 이 기분 좋은 집에 사람이라고는 적어도 현재는 한 명의 노파와 10살이나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한 명뿐이었다. 둘 다 누룩깨한 검정빛의 얼굴을 하고 있고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옛 문다 보에티카 주민의 자취의 전부이다. 오, 카이사르여, 오, 섹스투스 폼페이여. 그대들이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동행한 낯선 남자를 한번 바라보고 노파는 무의식 중에 깜짝 놀라며 이렇게 외쳤다. 어머, 돈 호세, 우두머리 시군요. 돈 호세가 잔뜩 눈살을 찌푸리면서 억누르듯이 손을 쳐들자 노파는 이내 입을 다물었다. 나는 안내인을 뒤돌아보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부터 함께 하룻밤을 지내려 하고 있는 남자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 참견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저녁 식사는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음식이었다. 노피가 한자쯤 되어 보이는 작은 식탁에 음식을 차려왔다. 고추를 많이 넣고 쌀과 함께 삶은 닭고기 한 접시, 다음에 기름에 절인 고추, 마지막으로 가스파초, 파이요판. 발레리 라르보의 서문에 의하면 가르파초는 샐러드가 아니라 기름과 부추를 넣고 차갑게 해서 내놓는 일종의 스프로 당시 스페인에 관한 메리메의 서술 가운데 거의 유일한 오류라고 한다. 라는 고추를 넣은 샐러드 등을 내왔다. 이런 식으로 양념을 한 세 접시의 요리는 우리로 하여금 가죽 부대에 들어있는 몬틸랴의 포도주를 꺼내어 마시게 했는데 이 포도주는 맛이 썩 좋았다. 식사를 끝낸 후 벽에 만돌린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스페인에는 어디에나 만돌린이 있다. 잔심부름을 하고 있던 여자아이에게 만돌린을 켤 줄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못 켜요. 하지만 돈 호세 우두머리께서는 아주 잘 켜십니다. 여자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호세를 향해 뭔가 하나 노래를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노래를 매우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자 돈 호세도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외쳤다. 그렇게 맛있는 여성연을 주신 분의 부탁인데 거절할 수 없죠. 그리고 만돌린을 받아 들고 켜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거칠긴 해도 기분 좋은 목소리였다. 애수를 띤 이상한 곡으로 가사를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말했다. 나의 착각이 아니라면 지금 당신이 부른 노래는 스페인 노래가 아니군요. 지방, 이른바 특권 지방은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알라바, 비스카야, 기프스쿠아, 그리고 나바라의 일부 지방이 이 지방이다. 바스크 말이 이 지방의 언어로 쓰이고 있다. 에서 들은 적이 있는 소르지코스, 바스크 지방의 무도고 비슷한데요. 가사는 바스크 말이군요. 그래요. 돈 호세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만돌린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꺼져가는 난로불을 가만히 응시하던 그의 얼굴에 이상한 슬픔의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램프 불빛에 비춰진 어딘가 기품이 있으면서도 매서운 이 남자의 얼굴은 나에게 밀턴의 사탄, 밀턴의 신라권 제1편 54행 이하를 연상케 했다. 아마도 사탄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 길동무 역시 버리고 온 고향이나 한번 저지른 과오 때문에 추방당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야기를 더 유쾌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슬픈 생각에 잠겨 있느라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미 노파는 방 한쪽 구석에 가느다란 줄 위에 쳐놓은 구멍이 뚫린 모포 속으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다. 여자아이도 노파의 뒤를 따라 이 부인 전용의 잠자리로 들어갔다. 그러자 안내인이 일어서서 마구간으로 따라오라고 나를 손짓해서 불렀다. 그런데 이 말을 듣기가 무섭게 돈 호세는 움찔하며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안내인을 향해 거칠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마구간에요 하고 안내인은 대답했다. 무엇하러 가는 거야? 말에게는 꼴 먹이를 주었는데 여기서 자라고 선생님도 이의가 없으실 거야. 아, 선생님의 말이 병이 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봐주셨으면 해서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보시면 어떻다는 걸 아시리라고 생각해서요. 안토니오가 기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돈 호세에게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경우 취해야 할 최선의 수단은 최대의 신뢰를 보여주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안토니오에게 말에 관한 일은 통 알지도 못하고 졸려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돈 호세는 안내인을 따라 마구간으로 갔다가 곧 혼자 돌아왔다. 말에는 별 이상이 없지만 안내인은 말을 매우 소중한 생물이라고 말하면서 땀을 내게 해주려고 우도수로 문질러 주고 있는데 이 유쾌한 일을 하면서 하룻밤을 새울 작정이라고 하더군요. 하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노새용 모포 위에 들어 누웠다. 하긴 그것이 몸에 닿지 않도록 겉옷으로 주의 깊게 몸을 감쌌다. 실례입니다만 옆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돈 호세는 입구인 방문 앞에 들어 놓았다. 하지만 소총의 뇌관을 새 곳으로 갈아 넣는 일을 잊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베개 삼아 베고 있던 배낭 밑에 총을 주의 깊이 넣었다. 서로 잠자기 전에 인사를 주고 받은 지 5분 후에 두 사람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매우 피곤했으므로 나는 이런 여인숙에서도 잘 잘 수 있으리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무렵에 매우 불쾌하게 몸이 근질거려 잠든 지 얼마 안 된 나의 꿈을 깨워버렸다. 그 근질거림의 원인을 알아채기가 무섭게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기분 나쁜 방에서 자기보다는 옥외에서 남은 밤을 보내는 편이 훨씬 낫다고 굳게 결심했다. 발끝으로 살며시 걸으며 방문 앞까지 갔다. 돈 호세를 타고 넘어 호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를 깨우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왔다. 문 옆에는 폭이 넓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위에 드러누워 밤에 남은 시간 동안 잠을 자려고 되도록 편하게 이리저리 옷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뒤치곤 했다.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하자 문득 눈앞을 사람과 말의 모습이 조금도 소리를 내지 않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일어나 바라보니 그것은 안토니오인 듯했다. 그가 이 시간에 마구간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나는 일어서서 그가 걸어오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멈춰 섰다. 녀석은 어디 있나요? 안토니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집 안에 있어. 자고 있네. 빈대가 물어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그런데 왜 또 말은 끌어내는 거야? 헛간을 나올 때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안토니오가 말발굽을 헌 모포 조각으로 주의 깊이 싸매어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아챘다. 제발 좀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선생님은 그 녀석이 어떤 자인지 모르시는가 봐요. 그자는 호세 나바로예요.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악당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선생님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선생님은 전혀 눈치채질 못하셨어요. 악당이든 아니든 내게는 상관없어. 그 남자가 우리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게다가 훔칠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아. 그건 그렇겠죠. 하지만 선생님, 그 녀석을 잡아 관청에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200뒤카라는 현상금이 굴러 들어온다고요. 여기서 5km쯤 떨어진 곳에 창기병의 대기소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날이 밝기 전에 완력이 센 자들을 대여섯 명 끌고 올 작정입니다. 그 녀석의 말을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 매우 신경질 적이어서 나바로가 아니면 아무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불쌍한 남자를 관청에 넘겨주려 하다니. 그 남자가 자네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인가? 게다가 도대체 자네가 말한 그 악당임이 확실한가? 확실해요. 아까도 마구간에 따라와서 넌 나를 잘 알고 있는 모양이군. 그 좋은 사람인 선생님에게 내가 누구란 것을 한마디라도 말하면 내 놈의 대가리에 총을 마구 쏘아댈 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선생님, 그 녀석의 옆에 있어 주세요. 선생님에게는 하나도 위험한 일은 없어요. 선생님이 거기 계시는 걸 알고 있는 동안은 녀석이 의심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 있었다. 이제 말발굽 소리가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릴 턱이 없었다. 안토니오는 순식간에 말의 발굽을 둘러싼 너덜너덜한 천 조각들을 풀어버리고는 안장에 손을 걸쳤다. 나는 으르고 달래며 만류하려고 안달했다. 선생님, 저는 가난뱅이에요. 200뒤카라는 현상금을 쉽사리 놓칠 수는 없어요. 게다가 그런 악당을 처치하여 이곳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세요. 나바로 녀석이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소총을 집어 들 테니까요. 아니, 위험해요. 위험해요. 나는 이미 내친 걸음이라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아, 선생님, 잘 대응하세요. 지독한 녀석이어서 안토니오는 이미 말 한 장에 올라타 있었다. 두 발로 말에 박차를 가했다. 이윽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안내인에게 매우 화를 냈지만 또 상당히 걱정이 되기도 했다. 잠시 생각한 끝에 결심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돈 호세는 아직 잠을 자고 있었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연일 이어져 온 모험과 철회에 따른 피로를 지금 풀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부득이하여 그를 깨우기 위해 거칠게 흔들었다. 그의 충혈된 눈과 소총을 급히 집어들던 때의 동작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주의하기 위해 나는 그의 잠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소총을 옮겨 놓았다. 나는 그를 향해 말했다. 잠을 깨워서 미안한데 당신한테 좀 묘한 일을 물어봐야겠어서요. 어때요? 여기에 창을 든 기병 5명 정도가 곧 올 텐데 괜찮겠습니까?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무서운 목소리로 나를 향해 물었다. 누가 그럽디까? 어디서 이런 소식이 왔든 상관없잖아요.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당신, 안내인이 배반했구먼. 어디 두고 보자. 녀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어딘지 마구간에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런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누구죠? 말한 사람이. 노파가 말했을 리는 없고. 아무튼 나는 알지 못하는 남자예요. 이제 입씨름은 그만합시다. 어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요? 만일 그런 이유가 있으면 우물쭈물하고 있지 않는 편이 좋을 거요. 그렇지 않다면 잘 자라고 말하고 잠을 깨운 걸 당신에게 사과하겠소. 제기랄, 틀림없이 그 안내인의 짓이야.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여기고 있었지. 이제 곧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실례합니다. 선생님 신세 많이 졌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보여도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지독한 악당은 아닙니다. 그래요. 내게는 아직도 세상 물정의 밝은 분에 동정을 받을 만한 면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단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선생님에게 은혜를 갚지 못하는 일이에요. 도노새,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준 데 대한 사례로 한번 약속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의심을 하지 말고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 것. 이 두 가지요. 자, 이 여성연은 가다가 피우도록 해요. 그럼 잘 가요?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것을 꽉 잡았다. 소총과 배낭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노파에게 두세 마디 말을 하고는 헛간 쪽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에 나는 그가 들판으로 바람처럼 말을 달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다시 의자 위에 들어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잠은 대답해 보았다. 노상강도를, 아니 어쩌면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자를 교수대에 끌려가지 않도록 구해준 것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더구나 단지 함께 햄을 먹고 발렌시아 풍의 요리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법을 존중하여 크게 분발한 나의 안내인을 배반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가 흉한의 복수를 받도록 해놓은 셈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한 방에서 잠을 잔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그러나 모든 이치에 반항하는 이 양심의 충동이 과연 편견일까? 아마도 지금과 같은 번거로운 처지에 빠진 이상은 후회되는 일 없이 빠져나갈 수는 없으리라. 자신의 행위에 옳고 그름에 관해 나는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이때 안토니오와 함께 6명 정도의 기병이 나타났다. 안토니오는 주의 깊게 맨 뒤에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아칸이 이미 2시간 전에 도망쳐 버렸다고 일러주었다. 노파는 하사의 취조를 받고 나바로를 알고는 있지만 혼자서 살고 있는데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를 밀고 할 수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노파의 여인숙에 왔을 때는 언제나 밤중에 떠나곤 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나는 거기서 2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가서 여행권을 제시하고 재판관 앞에서 시말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고고학 탐사에 종사하도록 허용되었다. 안토니오는 나를 매우 원망하고 있었다. 내가 200 뒷카의 벌이 현상금을 못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코르도바에서는 의좋게 헤어졌다. 나의 호주머니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액수의 팁을 준 것이다.